아시다시피 일단 블랙홀에 빠지면 절대 탈출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토해내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을 둘러싼 영역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고 특이점을 향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으며 지평선 너머를 육안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선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이 뭔가를 방출하고 해방시키는 것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걸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블랙홀엔 뭐가 떨어질까? 아시다시피 블랙홀의 모든 질량은 특이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우주 몬스터가 형성될 때 폭발하는 항성의 코어가 붕괴되면서 특이점이 됩니다. 그 후 블랙홀에 삼켜지는 것들은 모두 특이점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 블랙홀의 질량은 증대됩니다. 정의상 특이점은 점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블랙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크기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건의 지평선의 직경 또는 반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블랙홀 자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기도 커집니다. 천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블랙홀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천체에도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필요한 속도가 있는데요. 중력, 즉 천체로부터의 이탈 속도는 천체의 질량보다 오히려 밀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크기가 크더라도 큰 질량을 큰 부피로 분산시키면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천체이지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중력은 지구보다 약간 클 뿐입니다. 반면 부피가 작고 질량이 크면 밀도가 높아지고 중력은 커집니다. 블랙홀에는 적어도 태양의 몇 배의 질량이 있는데요. 그 질량은 극소의 특이점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중력은 아주 크고 거기서 탈출하기에는 빛의 속도로도 부족합니다. 어떤 천체라도 천체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은 약해집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은 특이점의 중력이 빛을 놓치지 않고 잡았을 때의 최대의 거리에 형성되게 됩니다. 정의상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물론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옳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블랙홀 내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천문학자가 아닌 분들 대부분은 이 정도 설명에 만족하실 텐데요. 다만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떠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력이 공간을 왜곡시키는 곳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표준 물리학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효과들이 생겨납니다. 이 사실을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블랙홀을 탈출할까? 이러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의 가장 큰 약점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을 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란 일정한 질량을 가진 물질로 시공간이 왜곡된 결과입니다. 물질의 질량이 커질수록 왜곡은 커집니다. 그리고 방대한 질량이 극소의 특이점으로 압축되어 있는 블랙홀에서는 왜곡이 특히 강해져 이른바 점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충분한 질량을 가진 천체 주위에서 시공간이 왜곡되면 거기에 있는 다른 천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 이론도 바로 그렇게 증명되었는데요. 과거에 이상하다고 여겨졌던 수성의 궤도는 이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블랙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블랙홀의 중력은 공간을 한없이 왜곡함으로써 조금 전에 언급된 사건의 지평선을 형성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력은 중력 렌즈 효과 등을 일으켜 사건의 지평선 바로 위의 영역에서는 빛 자체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이후 다소 충격적인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께는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우선 블랙홀의 중력은 사건의 지평선 끝에 있는 특이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건의 지평선 표면 위에 형성됩니다. 물론 사건의 지평선 건너편은 어떻게 해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자체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의 시점에서 역시 중력은 그곳에서 직접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소위 중력파가 발생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흔들림으로 인력을 가진 천체라면 모두 방출할 수 있지만 블랙홀에서는 이러한 왜곡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측이 쉽습니다. 중력파는 광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중력작용의 원인이 되는 입자는 불분명하지만 몇몇 특수 검출기를 사용하면 중력파를 관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력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발생한다면 중력은 블랙홀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력이 블랙홀에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은 느리지만 확실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간의 충돌과 같은 이벤트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현상은 극히 드물지만 과학자들은 관측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 합체가 되어 하나가 됩니다. 이때 새로 태어난 블랙홀의 질량은 충돌한 두 블랙홀의 합계 질량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GW190521이라는 중력 이벤트에서는 85태양 질량과 66태양 질량을 가진 두 블랙홀의 충돌이 관측되었는데요. 이 충돌 합체로 태어난 천체는 142태양 질량이었습니다. 계산하면 9태양 질량이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질량은 합체 시 발생한 중력 버스트에 의해 소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블랙홀은 녹고 있습니다. 블랙홀 질량의 일부를 이루는 특이점 물질이 어떤 형태로든 중력파에 소비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발견에 이르지 못한 비밀이고요. 그걸 사용하면 인공 중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력으로 변화했다고는 해도 물질이 탈출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킹과 증발. 블랙홀이 질량의 일부를 잃으며 살짝 살이 빠지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호킹 방사입니다. 블랙홀이 이른바 양자 터널 효과에 의해 다양한 입자를 방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세기 중반 젤도비치나 스타로빈스키 등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의 명칭은 그들의 생각을 논리적 완성형으로까지 발전시킨 또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에서 따온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우주를 채우는 진공 전체가 양자장으로 간주됩니다. 분말스프에 응어리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장에도 흔들림이 발생하는데요. 즉, 여러 물리량이 일반 관측치에서 무작위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소립자 생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와 양전자 같은 입자와 반입자 쌍이 동시에 생성됩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조우했을 때는 항상 그렇듯이 이 쌍들은 즉시 소멸합니다. 조건이 극단적일수록 흔들림은 자주 발생하고 입자 반입자 쌍이 생성되는 과정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만큼 극단적인 조건을 가진 장소는 없는데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입자 반입자 쌍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쌍이 생성되려면 중력장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블랙홀의 경우에 해당하며 적어도 초강력 조석 효과가 있습니다. 입자 반입자 쌍이 생성되는 과정은 진공에서 에너지를 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쌍이 서로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생성에 소비된 에너지가 사라지고 균형이 회복됩니다. 블랙홀의 경우는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의 지평선상에서 입자 반입자쌍이 발생한 경우 소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블랙홀의 중력을 이기고 에너지와 질량의 일부를 빼앗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물론 또 다른 음의 에너지를 가진 쪽 입자는 블랙홀에 낙하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입자 중 하나는 이미 탈출한 것입니다. 블랙홀에서 탈출한 입자가 끊임없이 방출되는 현상, 이것이 호킹 방사입니다. 이로써 블랙홀은 살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는 아주 긴 과정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치 눈덩이처럼 천천히 쌓여갑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작을수록 호킹 방사는 많아지고 손실되는 질량도 많아집니다. 블랙홀이 질량의 대부분을 잃고 일생을 마감할 때 프로세스는 눈사태처럼 진행되고 블랙홀은 말 그대로 밝은 섬광이 되어 폭발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느꼈을지도 모르는 의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에 흡수된 물질이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언젠가 블랙홀 안에서 흡수된 별이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 별은 낙하하기 전에 조성력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소립자의 흐름이 되어 블랙홀로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중력파도, 호킹 방사도 이전에 흡수된 천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건 블랙홀 정보 소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의 일부인데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프로젝트의 발전과 우주라는 주제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는 잠시 헤어질 시간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